그냥 무서워요 좀. 진짜 제가 윤석열이요? 아니 오염수요. 안녕하세요. 취향 연결 토크 콘텐츠 공통 분모입니다. 저는 패트입니다. 저는 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데이스라는 드라마 이 드라마가 6월 1일에 공개가 됐는데 그 공개 당일에는 한국이 개봉 국가에서 제외가 됐어요. 일각에서는 올해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좀 결부되어 있어서 딜레이를 시킨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랬던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어쨌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일본인들은 어땠겠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몇 킬로미터 반경을 지나면은 그래도 인체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뭐 크게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또 그거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또 힘든 상황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그 공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불이나 물 같은 거 눈에 보이잖아요. 또 원전 사고 이후에 그 후폭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피폭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떤 특수한 장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면 그 순간은 알지 못하잖아요. 더 데이스라는 드라마에서도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수습하려는 사람들의 모습, 정부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지휘소라든지 아니면 그 원전 안에 있는 현장 속의 사람들 세 장소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약간 공포 영화 같은 연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재난 영화인데 그 재난의 대상이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외부로 노출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연출을 할 때 4D 체험을 하고 있는 듯한 보는 사람도 긴박감을 느낄 수 있게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포 영화에서 느낄 법한 연출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8부작이잖아요. 초반부에는 그 사고의 정황, 어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사고의 피해가 얼마나 커지는지 현장 직원들의 시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이게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범주가 커지잖아요. 정부도 개입하게 되고 그 정부의 명령을 하달받아서 움직이는 이 본사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본사의 명령을 하달받는 그 발전소 측의 입장도 굉장히 많이 서로 왔다 갔다 교차가 되면서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 같은 것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 시각까지 이러한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드라마에서 거의 대부분 장면은 전화하는 장면이었더라고요. 맞아요. 지시를 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네. 그 지시가 오가는 과정에서 뭔가 그 되게 급한데 이 지시가 충분히 빠르게 전달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가 그 지시가 번복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보여줘요. 되게 답답해요. 그리고 그 원전 내부에 있는 대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 밸브를 잠궈야 해라는 미션을 갖고 그 원전 내부로 들어가거나 해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호스를 갖고 들어가는 장면들이나 네.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폐소공포증을 느끼게 할 만한 어떤 장면들이 있거든요. 지시라는 것이 이 관료주의 때문에 전달이 잘 되지 않는 장면들에서 느끼는 그 어떤 추상적인 답답함이 또 있고 네. 물리적으로 느끼는 그 원전 내부 사고가 난 원전 내부로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물리적인 답답함이 겹쳐져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대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분명 쓸모가 있는 것이지만 이게 충분히 잘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매뉴얼에는 더 이상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반부부터 본부장이 이 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굉장히 상부에 저항도 하고 자기의 소신껏 움직이는 모습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비춰주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약간 그 영웅의 역할이 시작부터 부여돼 있는 인물이 도쿄 전력 안에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드라마잖아요. 네. 드라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떤 각색이 가능할 수밖에 없고 어떤 극적인 설정을 위해서 인물들을 어떤 사람을 선한 역할을 놓고 어떤 사람을 어떤 단순하게 말하자면 악역에 놓고 이런 각색이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제가 알기로는 사실관계랑 좀 다르게 윤색된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원전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해수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바닷물을 끌어와서 압력을 낮추자라고 하는 어떤 안건이 나와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도쿄전력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하려다가 어떤 정부와 어떤 관료주의 때문에 이게 무마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당시 총리가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쿄전력에서 오히려 막았던 걸로 기사들에서는 확인이 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해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원전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이제 쓰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민영 기업이었던 도쿄전력의 입장에서는 해수 투입을 최대한 막고 싶었던 거였죠. 도쿄전력이 민간 기업이고 수익 극대화가 최우선의 가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전국민적인 재난사태 앞에서 본인들의 계산 손익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딱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변명들이라든지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법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연시키는, 이제 현실에서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죠. 좀 있으면 국유화 될 건데.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일본은 이래라는 것의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종이 매뉴얼에 의존한다든지 어떤 유선전화를 통해 지시를 내린다든지 되게 수직적인 어떤 관료주의 문화. 예를 들어 지시 내리는 사람 앉아 있고 지시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앞에 서가지고 소리치는 걸 다 듣고 있고, 그 우리가 흔히 그 수직적인 문화의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때 업무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더 데이스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나기 싫어서 문제를 축소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답답한데 그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든지 1호기가 결국에 폭발하잖아요. 압력을 낮췄어야 되는데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폭발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도쿄전력은 계속 폭발까지 하지 않을 거고 그 반경 얼마 안에 있는 사람들만 대피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도쿄전력의 헤드쿼터를 살펴보면 그런 친원자력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원자력을 개발했고 그 원자력에 대한 어떤 강한 신념과 믿음이 있대요. 거의 다 예스맨이라는 거죠. 원자력을 이만큼 개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폐해라든지 국가적인 재난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정관예우라고 하죠. 나중에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한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라고 간나오토 총리가 폭로를 했더라고요. 그 실제로 더 데이스 안에서도 보면 그 총리랑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 도쿄전력 그 고위 사람이 다른 쪽에 통화를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VIP들을 어떻게 그렇겠죠. 그들에게 전력이 끊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는 되게 우리 삶의 필수적인 거잖아요. 전기가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병원에 전기가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어떤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민영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의 위험성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여실히 보여준다고도 느꼈어요. 국영과 민영의 장단점이 사실 분명하잖아요. 민영 기업일 때는 이러한 재난 사태에서는 정부 측과의 조율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뭐 미친 듯이 뭐 홍보를 하고 또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걸 수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우위를 점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정부하고의 협상력도 높아질 것이고, 그게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동력원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반면에 국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의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어떤 명령 체계가 확보가 되고 그걸 하달받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긴급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유효성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좀 정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겠죠. 안일주의, 무사한일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도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더 데이스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국영기업의 문제점을 민영기업이 다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 네. 일본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중차대한 분명히 존재하는 재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감동 서사가 거기서 느껴지는 좀 기이함이랄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말씀하셨던 그런 영웅적인 캐릭터들에게 시선이 뺏기게끔 연출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희생이 숭고하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위에서 정말 무능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려내든지 개인의 서사에 비춰볼 만한 주제는 아니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어떤 거대한 존재랑 계속 싸우는 이야기인데 그 거대한 존재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달아올랐고 어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았는데 사사키 야타루라는 어떤 철학자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친구 중에 주부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부 친구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전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찾아보고 결국 내린 결론이 그러니까 결국 어느 쪽 말을 믿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야?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오염수를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전문가들도 이게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과학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거는 전 좀 사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한쪽이 맞는 말인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어떤 더 데이스를 보고 어떤 도쿄전력의 대응들을 보면 무턱대고 믿어주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일이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들거든요. 이게 오염수라는 게 그냥 하루 방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약 30년 동안 방류하는 거잖아요. KBS에서 직접 후쿠시마 근방까지 답사를 가서 방사능 물질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검출을 하러 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미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아직도 위험 수치에서 10배를 웃도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더데이스를 보면서도 느낀 부분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그 브리핑하는 장면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실제 강요 회의라든지 실무진에서 중차대하게 다룬 문제들은 쏙 빼놓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안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네. 믿을 수 있는 건 실제로 뭐 언론사에서 그렇게 취재를 나가서 측정을 해온 데이터를 토대로 보는 것만이 지금으로선 가장 정확한 데이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약간 철저하게 한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호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존재하기는 하는데 아니 목숨을 담보로 하는 측면에서 호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저는 조금 웃기긴 하거든요. 방류가 유일한 옵션도 아닌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값싸고 빠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본 사회 내부의 어떤 부조리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것인데 맞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왜 같이 감당해줘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냥 이런 좀 정치 역학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냥 무서워요 좀. 진짜 제가 윤석열이요? 아니 오염수요. 아니, 아, 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고등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고등어 산지가 동해예요. 이 일본 해협하고 이렇게 맞닿고 있는 동해인데 이게 오염수가 방출이 돼서 혹시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새어나와서 오염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생선을 구워서 그 눈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박스를 선물로 두고 갔어. 네. 주고 가겠대. 네. 근데 그 박스에 되게 안 좋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빈 박스일 수도 있어. 그럼 안 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밖에 없으니까.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쾌함이 존재하는 거죠. 심지어 걔가 옛날에 우리 집 들어와서 강도짓 하고 하네야.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긴 좀 맞죠? 논리적이진 않네요. 네, 맞는데 이제 뭐 네. 하여튼 저는 안전하게 오래도록 맛있게 고등어를 먹고 싶습니다.
참 오랜만에 돌아오는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한 주제를 갖고 와서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의견과 너무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조금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텀을 너무 오래 두지 않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